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24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내릴 전망인데 이런 이슈가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난 격동의 한 주를 보내게 될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릴지 이것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 3번 정도 이제 그 결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문이 뭐 찾아보시면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이제 그걸 갖다 복귀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결국은 기각을 했지만 그때 기각을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고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국회에서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뭐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다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탄핵이 이루어졌지만은 헌재에서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당연히 기각이나 뭐 각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시 헌재에서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헌재나 모든 재판들은 형식적으로 이 피고인이 뭐 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법률을 갖다 위배했는지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의도를 갖고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법 위반, 어떤 선거법 위반했냐? 당시에 이제 그 지방선거랑 이제 그 총선이 임박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당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몇 번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실 사문화 됐지만 대통령은 이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선관위에서 경고를 내렸어요.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니까 이걸 헌재에서 되게 중요해 봤습니다. 선관위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를 이어갔다는 것은 위법행위다. 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 대통령 힘드니까 나 신임 투표하자. 내가 신임 투표에서 내가 탈락하면 대통령 안 하겠다. 이 발언도 상당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대통령이 뭐 좀 되게 열받았나 보다,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을 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진짜 진정성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만약에 6명의 재판관이 그 인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을 뿐인 거지 만약에 숫자가 도달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을 것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난 이제 진영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헌재는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그 결론이 날지를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중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어떠냐와 또 헌법재판소의 인식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거죠. 과거의 사례를 비로소 좀 비춰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한 법의 규정을 제대로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게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계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심의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계엄법에도 보면 아무나 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계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장관이 거기다 건의를 한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고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참석하지 않았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건의를 했다는 부분은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자체가 열렸었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무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여기도 이제 거기서 동일하게 질문하니까 최상무 장관 역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이제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중요하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는 이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야 대통령이 있었고 장관들이 여럿이 모였으면 다 국무회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헌재가 봤을 때 그것이 법이 정하는 국무회의의 요건에 조건에 충족하느냐라고 입장에서 보면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럼 국무회의가 아닌데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국무회의를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고령인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 포고령을 보면은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일체 정치 국회를 보면 일체 정치를 갖다 금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만약에 참석을 해서 계엄을 갖다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걸 인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 300명이니까 절반 이상 150명이 넘어서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계엄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주위로 많은 군인들이 그 경비가 이제 투입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그 인원을 갖다 빼야 하냐 인원이 누구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결을 갖다가 대통령이 보장했느냐. 근데 포고를 보면 보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윤 대통령이 이제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 무슨 뭐 그 홍장원 그 실장이 뭐 어디에 있었느냐, 전화를 제대로 받았느냐, 메모지가 뭐 흘렸었느냐, 누가 다시 가필을 했느냐 이런 것은 미미한 이슈이지 사실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그 계엄 자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그 헌법이나 계엄법의 위법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로 군사 정권이나 아니면 독재 정권에서 그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명령 같은 건데 그런 부분도 탄핵 인용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 주장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 국무회의에 대해서 간과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뭐 권한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 우리 뭐 마음도 안 돼 계엄하자 우리 마음만 전쟁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 여러 가지 안건과 의견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헌재나 이제 그 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무회의라면은 국무회의에 필요한 회의록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래 이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이제 헌재에 이제 그 출석해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 회의가 없었고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다각도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번 헌재에서 그 중요하게 볼 핵심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기각이 될 것인지 이제 인용이 될 것인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특히 주식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각이 되면은 주식 시장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원래 자리에 복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심적인 이제 불안 요소는 또다시 뭐 국방부 장관이 지금 없긴 하지만 다른 식으로 이제 계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단 1%,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때 12.3 사태를 보면은 그 다음날 그 밤에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열렸고 12월 4일 날 주식시장 열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알 것이냐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뭐 그 새벽에 다 일단락이 돼서 주식시장 열리긴 했지만
주식시장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S&P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해서 대통령이 이제 원래 자리로 이제 복귀한다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게 혼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일단은 이제 그 계엄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죠. 대신 인용이 되면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드니까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통상의 그 대선을 갖다 치러본 몇 번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화요일 날 밤이었고 그 주부터 쭉 시작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기 대선을 갖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 열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어떤 대선의 어떤 후유증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각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혼란은 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 이 기일이 발표가 되는 게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게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가 지연된다. 그 해소가 되는 부분이 지연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보셔야 되고 양 시나리오별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하신 부분이 국민 여러분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한 70%가 추경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경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어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다 실물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자금 순환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서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돌리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추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오늘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 유죄는 이제 사실은 만약에 대법원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대법원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2심이 선고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이 된다면 탄핵 인용으로 이제 그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 복귀한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만약에 또 한 번 대법원은 확정 판결 아니지만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선거법을 갖다가 박탈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바로 다음 주에 그 추경을 논의하면서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이제 동시에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 막 이재명 대표가 그 2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분이나 다른 차원에서 이제 추경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이슈도 하나만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 논쟁, 이게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대응의 영역은 아니지만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는 형식적인 법 위반과 헌법 위반만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만약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의 어떤 이반, 거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신경을 쓰실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탄핵에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복귀가 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탄핵 소추를 또 한 번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탄핵을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갖다 임명하지 않느냐 금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바로 복귀한다면 그 모든 어떤 그 쟁점의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갖다가 탄핵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성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 다음 주 후반 우리 증시의 변동성 유입될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